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공지능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유명한 다르파의 그 자율주행 시합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의 험비가 어떻게 우승했는지, 그리고 이 험비가 우승할 수 있던 그 안에 이제 알고리즘에는 결국은 우리가 낮은 비용의 최단 경로를 찾는 그 방법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방에서 다른 방까지 이동할 때 우리가 게임을 하나 만든다면, 예를 들면 카펫을 밟으면 마이너스 1점, 탁자를 밟으면 마이너스 0.5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규칙을 정한다면 우리는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점수를 깎지 않고 도착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차도 그와 같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궁금하신 분은 이전 동영상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탐색 알고리즘이 동일한 비용 함수의 계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르파 자율주행, 오늘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과연 차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차선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율주행차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 챌린지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정속 주행도 필요하고요. 장애물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그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도대체 차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미국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하비 사막이라는 데서 두 번째 대회가 개최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대회,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때는 5분마다 한 대씩 자율주행차를 출발해서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 부딪히거나 하는 그런 애로사항 없이, 사실은 미리 지도만 잘 파악하면 주행 기능에 집중해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이 자율주행차, 여기서 우승한 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리라는 차였는데요. 스탠리라는 차는 우리 지난번에 그 험비랑은 좀 다르게요. 약간 우리나라 차 약간 렉스턴? 이렇게 상품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렉스턴이랑 좀 닮았습니다. 렉스턴 같은 차들 원래 사막에서 잘 달리게 이 기능이 되어 있죠. 자, 10분 정도 빠르게 도착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스탠리라는 차가 어떻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대회 같은 경우는 동시에 출발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사막은 아니고, 물론 험난한 계곡이 있었지만 장애물 탐지 기능 같은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그 두 번째 대회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지도하고 경로 탐색 기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때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율주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이런 차선 인식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바로 기계학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지난 시간에 딥 뉴럴 네트워크 설명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하나의 AI 알고리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의 자율주행차인 이 스탠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리의 초기 구조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보시면 요 그림의 지금 왼쪽 부분 여기 있죠. 여긴 지금 보면 하드웨어로 되어 있고, 레이어 자체가, 이걸 하나하나 층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층, 2층, 3층 세 개의 3 레이어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드웨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이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스티리어링,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런 장치들,
자, 여기 가속 페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수집은 지금 센서에서 담당을 하고, 구동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운전을 위한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스탠리의, 그러니까 초기 지금 이때 우승했던, 두 번째 대회 우승했던 스탠리라는 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자율차라고만 쓸게요. 지금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요 지금 하드웨어에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칼만 필더라는 게 있습니다. 칼만 필더는 여러분들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마크로브 모델이 적용된 게 칼만 필더예요. 그러니까 필더를 하나 이렇게 뒤집어 씌워줘서 우리가 이 마크로 모델은 그 확률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예를 들면 그 사물이 이동할 때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GPS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위치가, 예를 들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거를 어떤 특정 사물의 포인트를 찝어요. 찝고 나서 내가 예를 들면 이게 도로고요. 내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게 계속 이 건물은 고정되어 있지만 제가 움직임으로 해서 이 고정된 위치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 이동을 내 위치와 지금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률 모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은닉 마크로 모델이라고 해요. HMM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한 게 칼만 필더거든요. 칼만 필더는 결국은 필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칼만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영역이 여기 지금 하드웨어에 있나요? 하드웨어에 없었습니다. 그쵸? 자, 단지 우리가 지금 센서가 있는 거죠. 센서가 있어서 뭐 카메라나 여기 지금 보시면 뭐 GPS나 이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오른쪽 부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오른쪽 부분. 자, 인지하고 계획하고 제어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thinking, 사고한다라고, 자동차가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thinking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계획 제어라고 합니다. thinking을. 자, 이거 뭐 계획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플래닝 레이어라고 해요. 우리가 플래닝 레이어. 플래닝 층이라고 그냥 쓸게요. 플래닝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핵심인데, 자, 자율주행차의 주행 계획을 누가 세우냐? 이 계획 제어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시 초창기에 스탠리라고 하는 자동차는 물론 우승을 했죠. 우승을 했다라는 건 2회 대회에서 2005년에서 이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하지만 그때 스탠리의 이 계획 제어요. 플래닝층은 그렇게 우수했던 건 아닙니다. 조금 단순했죠. 자, 뭐 어쨌든 이 계획 레이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이 플래닝층은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대회랑 두 번째 대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장애물을 인식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애물 발견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니까 장애물을 통과할지, 돌아갈지, 멈춰설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세 번째 플래닝 층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PID 제어기 기억나시죠? 네, PID 제어기에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플래닝 층, 세 번째 층에서 사실은 이런 경로 계획을 짜거나 핸들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지층은 뭐냐? 인지라는 거 우리가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하잖아요. perception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생각보다 잘 안 써져서 perception이에요. 자, 인지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하드웨어하고 계획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 그 플래닝 층하고 하드웨어 층하고 요 중간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런 센서 신호들 있죠. 이런 센서 신호들 중에서 낮은 수준의 센서 신호를 여기 그 다음에 플래닝 층에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모델링을 해준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모델링, 한글로 쓸게요. 한글이 좀 더 잘 써지네요, 이게. 자, 모델링 층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지층, 이 인지 레이어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센서의 데이터가 계획 데이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이 바로 이 퍼셉션 층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종합하자면 이 센서에서는 굉장히 지금 무수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인지 레이어로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인지 레이어에서는 이 센서가 예를 들면 20개면 20개의 값을 다 이 계획하는데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기서 인지층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총체적으로 이거를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환을 해서 계획 제어층에 보내주면 우리가 이 고차원적인 이제 추론, 예를 들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점을 여기서 찾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지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인지 레이어라는 게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인지 레이어가 없으면 너무 단순한 이 센서에 너무 많은 정보가 이 계획층으로 가야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따져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수많은 피처에서 가장 옵티멀한 피처를 셀렉션을 해줘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전달해 주는 게 사실 모델링의 또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차원 축소라고나 할까요? 자, 이런 것들 담당해 주는 게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퍼셉션 레이어니까 퍼셉션 레이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했던 이 차. 자, 이 차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갔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건 이거였는데,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자, 요 인지 레이어를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플래닝 레이어에 들어온 이게 핵심은 뭐냐? 장애물을 피하는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장애물을 피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저 스캐너를 얘를 달았습니다. 레이저 스캐너가 있어서 얘는 주변 지형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인간의 시각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차를 한번 이 격자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격자라는 게 이게 눈금 XY 축으로 된 눈금 이 지도를 격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실제로 스탠리 팀이 개발할 때는 요거보다 훨씬 작은 이제 셀, 그러니까 크기로 이 매핑을 했다고 하네요. 프로그래밍을. 자, 그래서 보시면 스탠리가 레이저 스캐너를 딱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스캐너를 보고 셀의 위치에 이제 물체가 존재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어두운 부분, 요런 게 이제 물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장애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시커먼 것들. 자, 이거를 있다고 판단을 해볼게요. 이거 만약 이렇게 옆으로 가다 보면 얘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셀은 피하겠죠? 그 다음에 셀에 이런 물체가 없는 이런 안전한 흰색 선으로 이제 주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짭니다. 명령을.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스탠리가 셀에 물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게 바로 그 셀의 상태 측정이라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높이, 지표로부터 높이를 이렇게 재요. 근데 만약에 레이저 스캐너로 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표로부터 높이가 살짝 변했어요. 예를 들면 높이가 달라져요. 자, 그 부분은 뭔가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실제 눈은 없으니까 레이저로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가 좀 높아요. 지표 부분보다. 그럼 여기에 장애물이 있을 확률이 높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방법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알고리즘 성능 자체는 고성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 위치가 여기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얘가 덜컹덜컹 가면서 조금씩 이 센서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덜컹거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바퀴 같은 것도 실제로 장애물 이렇게 피해 가다 보면 넘어가다 보면 이게 축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맞춘다고 표현하잖아요. 센서도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센서가 좀 흔들리게 되면 장애물을 부딪힐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센서 데이터를 자,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값을 조정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바스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계학습을 이용합니다. 자, 요 센서에 기계학습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쭉 이 데이터를 이 탐지 변수를 쭉 가면서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먼저 시킨 거예요.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닝 학습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학습은 여러분들 지도학습 분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학습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런 건 피해라 라는 답을 알려주고 요런 데는 안전하게 가라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머신러닝 이 알고리즘을 넣었더니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얼마큼 높아졌냐면요. 만약에 이 스탠리에게 그러니까 스탠리가 우승할 수도 있었던 이유인 거죠. 스탠리에게 이 장애물을 피하는 알고리즘에 머신러닝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요. 머신러닝을 적용했더니만 결국은 이제 이 정확도가 실수할 확률이 자 6천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센서만 해석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 이게 비슷한 게 여러분들 그 초창기에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에는 센서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봇 청소기가 훨씬 더 장애물도 피하고 이런 집에 이제 그 경로를 학습해갖고 이제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을 것인지 예측하고 피해 다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건 자, 이 기술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스탠리에 적용된 세 번째 기술 바로 도로 경계를 우리가 찾는 그런 기술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탠리가 우승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우리가 포인트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비포장 도로가 있는 경우에 포장 도로는 그래도 어떻게든 가겠는데 지형 감지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비포장 도로에 가면 만약에 도로를 벗어나서 정말 사막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래 더미에 이렇게 묻혀서 결국 차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사실 장애물 탐지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이게 핵심 신의 한 수였는데요. 자, 도로 경계를 찾는 기술을 하나 더 넣습니다. 알고리즘에.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그림처럼요. 이 레이저 스캔을 이용해요. 그래서 일단 장애물을 탐지를 합니다. 자, 탐지를 하는데 우리가 요 좌우로 보시면 가장 먼 쪽에 요 선 있죠. 요 선 끝까지 여기가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장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요거는 도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쭉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툭 꺾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아졌다. 그럼 이건 여기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도로라면 이게 쭉 일관적으로 그 차선의 너비가 있잖아요. 자, 그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칼만 필더, 그러니까 은닉 마크로브 모델에서 쓰는 그 확률 모델, 그러니까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요 가장 레이저의 끝 부분을 포인트로 했을 때 얘가 이동하면 얘는 또 뒤로 갈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점이 나오고 그래서 실시간 확률로 계산을 해서 그 칼만 필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끄러운 측정 값을 얻어서 보다 더 이 잘 이제 끝까지 안정 주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바로 세 번째 대회. 자, 다르파가 자율주행차에 이 뭐라 그러죠? 그 발전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사실 했습니다. 다르파 챌린지 세 번째 이제 3회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우승했던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한 번 나오면서 기술이 확 발전했었어요. 이때 바로 이 그 차는 보스라는 차였습니다. 야, 이름부터가 BOSS. 약간 명품 브랜드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따라한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는 이 제왕이다 그런 의미로 만든 건지.
자, 이때도 카네기 멜론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네기 멜론 대학이 원래는 그렇게 우수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아주 우수한 학교는 아니었는데 이제 한 90년대부터 이게 거의 뭐 지금은 인공지능 하면 카네기 멜론이죠. 자, 자연어 처리 이런 게 특히 또 유명합니다. 컴퓨터 비전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보스라는 요 차, 우리 카네기 멜론 하면 첫 번째 대회에 누구 있었죠? 험비 있었죠. 자, 험비의 장점하고 이 보스는 두 번째 대회에서 보셨던 아까 그 스탠리 걔의 장점을 쑥 이렇게 뽑아서 만든 거였습니다. 두 번째 대회는 참고로 두 번째 대회는 스탠퍼드 대학이었어요. 스탠퍼드 대학도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두 번째 대학은 스탠퍼드에서 만든 스탠리가 우승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대학은 역시 이제 카네기 멜론이 다시 가져왔었는데, 자, 이때 적용된 기술이 중요한데 이때 대회는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회 대회는 사막이었는데 3회 대회는 이번에는 2회 대회 때 어떻게 했냐면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보냈습니다. 자율주행차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할 일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요, 차가 이제 일반 차 있죠. 일반 차, 일반 주행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 50여 대하고요 함께 이제 주행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또 교차로가 있었어요. 교차로도 있었고 주차장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교차로도 있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자율주행차는 자, 교차로도 인식해야 되고 주차장도 인식해야 되고 주차장으로 가면 안 되겠고 교차로의 신호도 인식해야겠죠. 자, 특히나 이 교차로에서는 이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신호법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기면 감점을 받거나 실격을 했습니다. 감점 또는 실격.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자, 이 대회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이 코스였습니다. 예선 코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자율주행차의 경로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길도 여러 개가 있고 어떤 부분은 멈춰야 되잖아요. 자, 교차로에서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차로에서 이렇게. 자, 이런 마치 이게 지금 그 도로주행 우리가 도로주행이 아니라 그 자동차 기능 시험 볼 때 코스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막히면 얘를 인지해서 또 우회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자, 그러면 요 기술, 자, 이 기술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자, 교차로라는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제 교차로라는 상황이, 자, 교차로에서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자, 양보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 보스라고 하는 요 차, 지금 세 번째 대회에서 우승한 요 차의 기술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전하고 비슷한 거는 결국 하드웨어하고 여기 플래닝층, 계획층은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 레이어가 이전에는 그냥 펄셉션층이었잖아요. 근데 인지뿐만 아니라 여기 세 개, 그러니까 N 월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영어를 원래 그냥 한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펄셉션 N 월드 모델링이라는 요 층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에 보셨던 스탠리는 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요 인지층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요 인지 모듈이랑 실세계 모듈 두 개밖에 없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스는 보시면 인지 모듈이라는 게 있고, 자, 월드 모델링이라는 요 두 번째가 있는 겁니다. 층이 두 개로 지금 복잡하게 탑재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경주였잖아요. 가는 게 핵심이었는데, 빨리 가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도로 법도 지금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이런 것도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인지 레이어라는 게 GPS 데이터하고 가속도계 이것만 사용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이 어디인지도 파악해야 되고, 장애물도 발견하고, 여기 지금 멈춰있는 장애물인지 이런 것도 발견하고, 자, 이동하는 경로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세계 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주변 상황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 그러니까 사막에서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이전 대회는 사막에서 혼자 달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실기반, 그러니까 주변 상황, 주변의 차, 주변의 뭐 신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고정된 사물을 우리가 찝어서 지도에 표시하고요. 이 센서가 물체를 감지했을 때 요거를 셀에 나타내서 계산하는 거는 칼만 필터라고 해서 은닉 마크로 모델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보스라는 요 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물리적 특성을 움직이는 물리적 특성도 탐지해야 되는 그 모델링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필요한 거죠. 자,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요런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센서가 관측된 물체, 그러니까 뭐 고정된 거든 움직이는 거든 요 관측된 물체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야 되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물체 데이터가 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인지 세계 모델링,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모델링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요 플래닝층에 있었는데요. 자 이 바로 이 모노폴리판 모듈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유한 상태의 기계로 우유한 상태 기계가 해야 할 일을 관리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 경주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하나의 경로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경로를 계속 계속 바뀌거나 이제 반복해서 이거를 경로를 재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함수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위험도의 비용 함수도 입력값으로 사용해서 계속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보면 경로를 계획하고 남은 다음에 요 경로를 계획하고 남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이거를 이 다음에 모노폴리판의 요 모듈에 이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유한이라는 게 그 끝난 이제 finished 끝난 상태의 기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고려해야 될 이제 상태의 수를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써드리면 프로그래밍에서 고려해야 할 상태수를 제한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너무 많은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 계산하기도 복잡할 뿐더러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노폴리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게임 아시죠? 게임 모노폴리 게임이란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노폴리 게임 보시면 게임판의 말을 이제 움직일 수 있지만 말은 하나의 상태만을 그러니까 현재 위치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의 현재 위치라는 게 그 다음에 뭘 할지 그 다음번에 어떻게 이동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자 만약에 이 말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동했다가 어떤 특정 공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으면 그 공간에 그 블루마블처럼 우리가 뭐 부동산도 구매하고 빌딩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가다가 감옥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그 똑같은 그 눈이 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똑같은 눈이 나올 때까지 거기 이렇게 벌칙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규칙이에요. 자 이런 규칙은 보면 이 모노폴리라는 것도 보시면 이런 단순한 규칙 몇 개를 집어넣어서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임으로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음번 말이 이동할 위치를 결정을 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 모노폴리 판도요. 프로그래밍에서 고려해야 할 상태의 수를 제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이 차가 교차로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차들이 모두 빠져나갔을 때 까지는 기다린다. 자 이런 게 하나의 모노폴리판 모듈의 핵심 명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저기 운전 매너 같은 건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인데 안 그러면 새치기가 되니까요, 칼치기가 되니까. 근데 얘는
이거를 이런 예절을 배운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나 넣은 거죠. 모노폴리판을.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시작 지점에서 센서가 정상일 경우에는 정상이 아니라 다시 시작시로 돌아가고요. 만약에 정상인 경우에는 진입 우선권을 기다리고 교차로가 빌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교차로를 주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 차로를 변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한 상태 기계 소위 이제 모노폴리판 모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노폴리판 모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노폴리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시작 지점에서 종료 지점까지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점령한 부동산은 벌칙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요. 뭐 무인도에 가게 되면 쉬어야 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블루마블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추론을 썼다라는 게 우리가 이 게임의 또 한 가지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노폴리판에서 비용들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조금 더 실예로 한번 보시죠. 자,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 비어 있는 요 목적지가 주차 공간이잖아요. 자, 이 주차 공간에 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 이제 지금 차를 세우는 장애물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네요. 자, 이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어떻게 도착하느냐를 자, 요걸 계산하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 함수라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거실에서 뭐 안방까지 만약에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도착하는 뭐 게임 같은 걸 하나 예시로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소파를 밟으면 0점이고 카페트를 밟으면 마이너스 1점이고 뭐 엄마를 밟으면 마이너스 3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누군가를 밟지 않고 그냥 소파만 이용해서 뭐 도착하면 가장 비용 함수가 적은 거죠. 네, 결국은 비용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감점 없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이동 계획 모드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 이 가장 이상적인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먼저 센서로 이렇게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목적지를 파악을 하고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예.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그림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 격자 형태로 일단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격자 형태로 센서로 이렇게 파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향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요 꼬린 지점에 장애물의 요 경계에 요 마지널까지 부딪히지 않고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경로 후보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 오늘날의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하드웨어나 인지세계 모델링이나 플래닝 계획층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자, 이 대회 달파 대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이 자율주행차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